어느 날 갑자기 이혼한 아들이 4살짜리 손주를 데리고 제 집 문을 두드렸어요. 그날 이후 제 삶은 다시 거꾸로 흘러가기 시작했죠. 밥하고 빨래하고 손주 돌보느라 숨 돌릴 틈도 없이 돌아가는 하루. 그런데 더 답답한 건요. 이 모든 게 당연하다는 듯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참던 제가 결국 참을 수 없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엄마가 아닌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됐죠.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올해 60이 되었습니다. 요즘 아침이면 습관처럼 밥부터 안 쳐요. 사실 이제 남편이랑 둘이 먹는 밥인데도 쌀을 씻고 솥에 물을 맞추는 손놀림은 여전히 바쁘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밥솥 앞에 서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언제부터 내 인생보다 아들 인생을 먼저 살았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답은 너무 쉬웠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순간부터였어요. 저는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남들은 둘, 셋 낳을 때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하나만 낳았죠. 그래서였을까요? 그 아이에게 더 많은 걸 주고 싶었습니다. 더 좋은 거, 더 나은 것, 내가 못 가본 길까지 전부요. 현수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곧잘 하는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시험만 보면 상장을 받아왔고 선생님들도 늘 칭찬했어요.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군요. 어머니, 현수는 잘만 키우면 크게 될 아이예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치 복권 당첨 번호라도 들은 사람처럼 말이죠. 그날 이후 제 인생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현수를 잘 키우는 것. 그것뿐이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시내에서 유명하다는 수학학원이 있었는데 버스로 40분 넘게 걸리는 곳이었죠. 남편은 반대했습니다. 애가 아직 어린데 뭘 그렇게까지 시켜. 하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지금 시작해야 남들 따라가지. 그때부터 매일같이 제가 직접 데리고 다녔습니다. 겨울이면 목도리를 둘러주고 버스 정류장까지 뛰어갔고요. 비 오는 날이면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걸었습니다. 한 번은 현수가 버스 안에서 물었어요. 엄마, 나 꼭 저 학원 다녀야 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자. 지금 열심히 하면 나중에 다 잘 될 거야. 사실은 저도 힘들었습니다. 왕복 2시간 가까이 버스를 타다 보니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퉁퉁 부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생이 싫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다 보상받을 거라 믿었었거든요. 제 옷은 늘 마지막이었습니다. 마트에 가도 제 옷은 안 보고 현수 운동화부터 봤죠. 친구들이 새 코트 샀다고 자랑할 때도 저는 몇 년 된 점퍼를 입고 다녔습니다. 팔꿈치가 닳아도 그냥 입었어요. 티셔츠에 구멍이 나도 그냥 입었죠. 대신 현수를 위해서 철이 지날 때마다 한약을 지었습니다. 그 시절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고등학생이 되면서 공부량은 더 늘어났습니다. 밤 12시가 넘어도 책상 앞에 앉아있는 날이 많았어요. 저는 옆에서 과일을 깎아주고 우유를 데워줬습니다. 그러다 소파에서 깜빡 잠드는 날도 많았죠. 새벽에 눈을 뜨면 현수가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침대로 옮겨서 이불을 덮어줬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고생 다 지나갈 거야. 나중에 웃을 날 올 거야. 사실 그때 저는 행복했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아들이 잘 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대학 합격 발표 날. 현수는 애써 태어난 척 했지만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래된 컴퓨터 화면을 몇 번이나 새로 고침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화면에 합격이라는 글자가 떴어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현수야, 제가 먼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해냈네. 그날은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의 희생과 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것 같았죠. 명문대 졸업 후
대기업까지 들어갔습니다. 첫 출근하던 날도 아직 기억납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아들이 현관에 서 있었죠. 어릴 적 교복 입고 학교 가던 모습이 겹쳐 보이더군요. 저는 직접 정성스럽게 우린 홍삼 한 잔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이제 엄마는 마음 편히 살겠다. 그 말을 하면서도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아 얼른 등을 돌렸어요. 친구들 모임에 가면 늘 아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어깨에 힘이 들어갔죠. 우리 현수는 대기업 다녀. 명문대 나왔어. 그 말을 할 때마다 괜히 뿌듯했습니다. 내가 인생 성공한 사람이라도 된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까지 했습니다. 결혼식 날 축하 하객들이 제 손을 잡고 말하더군요. 아들 정말 잘 키우셨네요. 이제 편하게 사시겠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래, 나는 할 만큼 했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구나. 자식 잘 키워놓으면 노후는 편할 줄 알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순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생은 꼭 내가 생각한 순서대로 흘러가지만은 않더군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평소보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어요. 나랑 좀 얘기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이 다시 바뀌게 될 줄은요. 그리고 내가 어렵게 끝냈다고 생각했던 육아가 사실은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걸요. 그날 이후 우리 집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날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짐도 많지 않았습니다. 큰 캐리어 하나, 아이 장난감이 담긴 박스 몇 개, 그리고 손주 서우. 4살이었던 서우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죠. 아이는 낯선 집에 놀러 온 것처럼 여기저기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이다. 그 말에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래, 서우야. 당분간 우리 매일 보겠네. 그때만 해도 저는 잠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이면 정리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다 제자리로 돌아가겠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아들 방을 다시 정리하면서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비어졌던 방에 이불을 펴고 서우 장난감을 정리해 놓는데 묘한 기분이 들더군요.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분명 몇 년 전에는 아들 결혼시키고 홀가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다시 아이 장난감이 거실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요.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서우는 워낙 순한 아이였고 저도 손주가 귀여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졸린 눈을 비비며 제 품으로 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안아줘. 그 작은 몸이 품에 안기면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렸죠. 그런데 문제는 귀여움과 현실이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아침 6시. 예전 같으면 남편 출근 준비만 도와주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서우 아침밥을 따로 차려야 했고 어린이집 갈 준비도 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하게도 꼭 바쁜 시간에 변수가 생기더군요. 양말 한쪽이 마음에 안 든다. 좋아하는 공룡 인형이 아니다. 오늘은 어린이집에 안 갈 거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은 서우가 현관에서 갑자기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나 안 갈 거야. 왜? 그냥 안 갈 거야. 저는 한참을 달래야 했습니다. 어린이집 갔다 오면 할머니가 젤리 사줄게. 진짜? 응, 진짜. 그제야 아이가 눈물을 훔치며 일어났죠. 어린이집 보내고 나면 겨우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또 집안일이 시작됐죠. 빨래 돌리고, 설거지하고, 청소기 밀고, 마트 들러 장 보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오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가? 혼잣말이 절로 나오더군요. 오후 4시쯤 되면 다시 어린이집으로 서울을 데리러 갔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할머니, 그 순간만큼은 힘든 것도 잊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오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됐죠.
아이는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놀이터에 가자, 공룡놀이 하자, 숨바꼭질 하자. 그 작은 몸에서 어떻게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지 신기할 정도였어요.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는 저를 향해 서우가 외쳤습니다. 할머니 빨리 와. 아이고, 할머니 힘들어. 안 힘들어. 빨리 와. 저는 웃으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예전에도 내가 이랬지. 현수 키울 때도 매일 뛰어다녔지. 다만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하나였습니다. 그때는 젊었고 지금은 예순이었다는 거죠. 저녁이 되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무릎은 욱신거리고 허리는 뻐근했어요. 그래도 저녁 준비는 해야 했습니다. 야근하고 돌아오는 아들 밥도 차려줘야 했으니까요. 현수는 대부분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녁 9시, 어떤 날은 10시, 어떤 날은 11시가 넘기도 했어요. 그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국을 데우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직 안 잤어요? 밥은 먹어야지. 괜찮은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고 자. 아들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어릴 때는 학교 다녀와서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이야기하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얼굴만 봐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들은 주말에도 출근을 했죠. 남편이 운동복을 입고 가방을 챙기고 있었어요. 얼마 전부터 친구들이랑 파크 골프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장난감을 정리하는 저를 보더니 한마디 하더군요. 아들 키우느라 고생하더니 또 손주 키우느라 고생하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게. 남편은 신발을 신으며 말했어요. 나는 오늘 친구들이랑 파크 골프 치기로 했는데 그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아마 미안했겠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잘못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도 이제 좀 즐기고 싶은 나이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어쩔 수 없지. 당신이라도 운동 좀 하고 와. 미안하네. 뭐가 미안해. 남편은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문을 나섰습니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친구들과 운동 가는 남편은 왠지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예전에는 저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문화센터도 다니고 남편이랑 맛집도 찾아다니고 이제는 좀 나를 위해 살아보려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하루 일정표는 다시 손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시간, 간식 시간, 낮잠 시간, 놀이터 시간, 마치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죠. 그날 밤 서울을 재우고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온 집안이 조용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시끄럽더군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다시 시작된 육아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무겁다는 걸요. 손주는 사랑스러웠습니다. 정말 예쁘고 귀여워요. 하지만 사랑과 힘듦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예전에는 희망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크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육아가 얼마나 길고 고된 일인지, 그래서 더 두려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60살, 이제 좀 쉬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은 제게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시작된 육아, 이번에는 내 인생의 보너스가 아니라 어쩌면 벌칙 같다고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자식은 아무리 커도 부모 눈에는 아이라고요.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이는 맞는데 내가 안아줄 수 없는 아이가 돼버렸다는 생각 말입니다. 현수와 같이 살기 시작한 지 몇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들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일과 이혼 때문에 많이 힘들겠지 했습니다. 누구나 힘든 시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아침이면 늘 허둥지둥 출근했습니다. 밥상은 차려놔도 제대로 앉아 먹는 날이 거의 없었죠. 어느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국그릇을 식탁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현수야, 밥이라도 한 숟갈 먹고 가. 아들은 셔츠를 매만지며 고개만 저었습니다. 시간 없어요. 그래도 빈속으로 다니면 위 상한다. 괜찮아요. 어제도 안 먹었잖아. 그 순간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응? 그냥 좀 놔두면 안 돼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말이 화난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지쳐있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아프더군요. 예전 같으면 알겠어 엄마 하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걱정조차 부담스러워하는 어른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도 한동안 식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이 올라오던 국은 어느새 식어가고 있었죠. 그날 저녁에도 아들은 늦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어요. 식탁에 앉은 아들 얼굴은 말 그대로 초췌했습니다. 눈밑은 검게 꺼져 있었고 면도도 제대로 못한 것 같았어요. 아들은 핸드폰을 보며 치킨을 시켜 맥주와 함께 먹고 있었어요. 현수야, 왜요? 밤에는 야식 좀 먹지 마. 네? 지난번에도 새벽에 라면 먹는 거 봤어. 아들은 치킨을 먹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죠. 건강에 안 좋잖아.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좀 일찍 들어와. 서호가 아빠 보고 싶어 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바로 후회하는 표정이었지만 이미 말은 나와버린 뒤였죠.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알았다. 어서 먹어. 그날 밤 부엌을 정리하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크게 서운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수가 화를 낸 게 아니라는 걸, 살기 힘들어서 밀어낸 것뿐이라는 걸요. 그런데 이해하는 것과 상처받지 않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요즘 현수는 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 같았습니다. 퇴근해서도 노트북을 열었고 주말에도 회사 전화가 오면 표정부터 굳어졌죠. 잠들기 전에도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새벽에 화장실을 가다가 거실 불이 켜져 있는 걸 봤습니다. 현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더군요. 앉아? 제가 묻자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는 왜 앉아요? 물 마시러 나왔어. 네, 어서 들어가서 주무세요. 그 말만 하고 아들은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그 뒷모습이 낯설었어요. 어릴 때는 넘어져도 울면서 엄마만 찾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아픈 곳이 있어도 보여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서우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아이들은 원래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제가 이불을 덮어주는데 서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응? 아빠 언제 와? 회사 갔어. 언제 와? 내일 아침이면 볼 수 있을 거야.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길 바라면서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도 현수는 서우가 일어나기 전에 출근했습니다. 아이는 빈 방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아빠 또 갔어? 어, 왜? 회사 가야 하니까. 서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도, 그 다음날 밤에도 아이는 잠들기 전마다 같은 질문을 했어요. 아빠 언제 와? 처음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대답하는 제 마음이 무거워지더군요. 어느 날은 서우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종이 한가운데 자기 얼굴을 그리고 옆에 제 얼굴을 그렸어요. 저는 장난스럽게 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디 있어? 서우는 크레파스를 움직이며
할아버지를 그렸습니다. 여기. 그럼 아빠는? 아이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사.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이 머릿속에서 아빠는 항상 회사에 가 있는 사람이 되어 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잠든 서우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현수방 문 앞에서도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괜찮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앞으로 다 잘 될 거라고. 하지만 결국 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으니까요. 그 애가 예민한 건 이해합니다. 세상 다 가진 줄 알았던 그의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열심히 살았고 남들 부러워할 만큼 잘 풀리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아들이 힘든 거라고, 지금은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찬 거라고. 그런데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들더군요. 나도 힘든데, 나도 사람이잖아.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미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마주할 날이 오면 가슴부터 떨리더군요. 그날이 그랬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우는 거실 바닥에 엎드려 공룡 장난감을 늘어놓고 놀고 있었고 저는 반찬으로 감자를 깎고 있었어요. 현수는 회사에 출근해 있었고 남편은 친구들과 파크 골프를 가 있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우는 원래 초인종 소리에 별 관심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아이 눈이 순간 반짝이더니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엄마다! 서우가 소리를 지르며 뛰어나갔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자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아니 이제는 전 며느리라고 해야겠죠. 몇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예전보다 살이 빠져 있었고 얼굴도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보다 먼저 떠오른 건 다른 생각이었어요. 결국 이렇게 됐네. 결혼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활짝 웃던 두 사람, 좋은 직장에, 반듯한 집안에, 성격도 차분했던 며느리. 저는 속으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친구들한테 자랑도 많이 했죠. 그런데 지금은 아이를 만나러 온 손님처럼 현관 앞에 서 있더군요.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왔니? 안녕하세요, 어머님. 어색한 인사가 오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부엌으로 들어와 과일도 깎고 같이 저녁 준비도 했을 텐데, 이제는 서로 어디에 눈을 둬야 할지도 모르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서우만큼은 달랐습니다. 아이는 엄마 품에 매달려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엄마, 나 어린이집에서 노래 배웠어. 그래. 그리고 공룡도 그렸어. 정말? 음,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아이를 보며 계속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웃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가가 계속 젖어 있었거든요. 저는 괜히 부엌으로 들어가 차를 준비했습니다. 괜히 마주보고 앉아있기가 불편했어요. 잠시 후 셋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서우만 신나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한참이 지나서야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그래, 죄송해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뭐가? 그냥 여러 가지요. 그 말에 순간 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운함, 원망, 안타까움.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한참 망설이다가 다시 말했어요. 현수 씨 많이 힘들어하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요즘은 웃는 걸 거의 못 본 것 같구나.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를 탓해야 하는지 저도 모르겠더군요. 시간은 금방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돌아갈 시간이 됐어요. 신발을 신는데 서우가 달려와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가지 마. 순간 집안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눈가가 금세 붉어졌어요. 서우야, 오늘 같이 자. 엄마 또 올게. 싫어. 아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꼭 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도 서우 너무 보고 싶어. 진짜? 응, 그럼 가지 마. 그 말에 며느리는 결국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차마 그 모습을 똑바로 볼 수 없었어요. 한참 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성우는 한동안 문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 손을 잡고 물었어요. 할머니, 응? 엄마 언제 또 와?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곧 또 올 거야. 저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을 겨우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현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랐어요. 술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현수야, 왜 이렇게 많이 마셨니? 괜찮아요.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넥타이도 삐뚤어져 있었고 눈은 벌겋게 충혈돼 있었어요. 저는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현수가 갑자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사람 마음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닌가 봐.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현수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난 끝까지 노력했는데 걔도 노력했대.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의 넋두리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혼하면 잊을 수 있을 줄 알았대. 다 잊고 살 수 있을 줄 알았대. 현수는 붉어진 눈으로 화곡만 바라봤습니다. 근데 안 됐대.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현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거든요. 저는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들이 했던 말을 곱씹었습니다. 결혼하면 잊을 수 있을 줄 알았다.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알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결혼 생활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내 아들이 혼자 감당해온 상처가 생각보다 훨씬 깊었다는 걸요. 누가 더 불쌍한 걸까? 사랑받지 못한 내 아들일까? 엄마를 기다리는 손주일까? 아니면 끝내 자기 마음을 이기지 못했던 전 며느리일까?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저는 누군가의 엄마로 사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내로 사는 것도, 할머니로 사는 것도. 그런데 정작 해숙이라는 사람으로 살아본 기억은 별로 없더군요. 그 생각을 하게 된 건 친구들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야, 혜수가 이번 주 모임 나오지? 순간 대답을 못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누구보다 먼저 나간다고 했을 텐데 요즘은 약속 하나 잡는 것도 눈치가 보였거든요. 글쎄, 또 손주 봐야 돼? 뭐 그런 건 아니고 넌 맨날 그런다. 전화기 너머로 친구가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나와. 전화를 끊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친구들을 보고 싶더군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딱 하루, 딱 몇 시간만 나도 내 시간을 가져보자고요. 모임 당일 저는 아침부터 저녁 반찬까지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미역국도 끓이고 멸치볶음도 해놓고 계란찜도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두었죠. 남편에게도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서우 저녁 먹을 시간 되면 밥 데워줘. 알았어. 국도 있고 반찬도 다 해놨어. 알았다니까. 남편은 귀찮다는 듯 웃었습니다. 저도 괜히 몇 번이나 냉장고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야 집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친구들이 먼저 와 있더군요. 어머, 해숙이 왔다. 살아 있었네. 친구들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뭉클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서우 할머니가 아니라 해숙이라고 불러줬거든요. 우리는 점심을 먹고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친구들 이야기는 참 다양했어요. 누구는 제주도 한 달 살기 다녀왔다고 하고, 누구는 연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하고 있었죠. 또 누구는 며느리가 너무 잘한다고 자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여행 가라고 용돈까지 줬어. 부럽다. 너희는? 그러자 다른 친구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손주는 한 달에 한 번만 와. 그래도 올 때마다 용돈 뜯어가지. 모두가 깔깔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듣는데 낯설더군요. 마치 제가 다른 세상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 한 명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혜수가, 응? 너도 너무 손주 본다고 시간 쓰지 말고 너만의 시간도 좀 써. 저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만의 시간? 참 오랜만에 듣는 단어였어요. 응,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 시간은 좀 밀어놨지 뭐. 친구들은 농담으로 받아들였지만 그 말이 농담은 아니었습니다. 모임은 즐거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웃었어요. 시간 가는 줄도 몰랐죠. 그런데 이상하게 한편으로는 계속 시계를 보게 되더군요. 혹시 서우가 잘 있는지, 밥은 먹었는지, 괜찮은지,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괜히 마음이 급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서우는 축 처진 얼굴로 배를 만지고 있었어요. 왜 그래? 제가 묻자 남편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아까 피자 시켜 먹었는데, 피자? 서우가 먹고 싶다길래 순간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서우가 배를 움켜쥐며 말했어요. 할머니, 배 아파. 저는 급히 아이 상태를 살폈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을 들락거리기 시작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현수가 들어왔어요. 피곤한 얼굴로 들어오던 아들은 서우 상태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이래? 배가 좀 안 좋나 봐. 그러자 남편이 머쓱하게 말했습니다. 피자 먹었는데 탈이 난 모양이다. 현수는 잠시 서울을 바라보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말이 나왔어요. 애 밥 안 줬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저녁 안 먹었냐고요? 아니, 밥이랑 반찬 다 해놓고 갔는데. 그런데 왜 피자를 먹여요?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아침부터 반찬 만들고 국 끓이고 다 준비해놓고 나갔는데 그걸 왜 저한테 따지는 걸까요? 아버지가 피자 시켜준 거야. 그래도 현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미 표정은 저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뭔가가 툭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기운조차 없었거든요. 서울을 챙기느라 정신없는 척 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서늘했습니다. 그날 밤 모두 잠든 뒤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오래된 서랍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쌓인 일기장을 꺼냈어요. 현수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쓰던 일기장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 한 구절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현수 초등학교 입학식 날 우리 아들 손을 잡고 학교에 갔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글씨가 지금보다 훨씬 힘차더군요. 그 시절에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그런데 일기장을 덮는 순간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그래야 할까? 그 생각에 스스로도 놀랐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각이었거든요. 예전에는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지쳐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뭐라도 멈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깊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품에 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자식을 위해 내 인생을 잠시 멈춘다고 생각했는데 그 멈춤이 평생이 될 줄은요. 사람이 정말 지칠 때는요, 큰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작은 일이 끝도 없이 이어질 때인 것 같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서우 어린이집 보내고 집안일 조금 하고 점심 먹고 잠깐 쉬려던 참이었죠.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어린이집이었어요. 서우 할머니 맞으시죠?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오는 전화는 늘 반갑지 않더군요. 네, 맞아요. 서우가 열이 많이 나요. 열이요? 38도가 훨씬 넘어서 보호자분이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급하게 외투를 챙겨 입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현수에게 전화했어요. 한참 뒤에야 연결이 됐습니다. 엄마, 뒤에서 사람들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의 중인 것 같더군요. 서우가 열이 난데 잠시 침묵, 그리고 짧은 한마디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좀 부탁해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린이집 도착했을 때 서우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을 아이가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더군요.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도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서우야, 아이는 힘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그 작은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대기실에는 아이들이 가득했고 서우는 제 무릎에 기대 잠들어 버렸습니다. 몸이 불덩이 같았어요. 검사 결과는 독감이었습니다. 의사는 수액을 맞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사 바늘을 보자 서우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싫어. 안 아프게 해주실 거야. 싫어. 결국 간호사들이 붙잡고 겨우 수액 주사를 꽂았습니다. 저는 우는 아이를 안고 계속 등을 토닥였어요. 괜찮아. 할머니 여기 있잖아. 그 말을 수십 번도 더 한 것 같습니다. 수액이 끝날 때쯤 오후가 훨씬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축 처진 아이를 안고 버스를 타고 집까지 가기가 너무 막막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능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팔에 힘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왜? 병원인데 좀 와줄 수 있어? 잠시 뒤 남편이 병원으로 왔습니다. 둘이 나란히 수액실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말없이 바닥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이 나이에.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게, 손주 수액 먹는 거 지키고 있네. 말은 웃으며 했지만 둘 다 웃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독감은 생각보다 독했습니다. 서우는 어린이집에 갈 수 없었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아픈 아이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만 떨어져도 울고 안아달라고 했죠. 짜증도 많이 냈어요. 할머니 물을 갖다 주면 주스를 주면 싫어. 잠시 뒤 저는 하루 종일 아이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밤에도 편히 잘 수가 없었어요. 열이 오르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2시간마다 일어나 체온계를 귀에 꽂았습니다. 39도 가까이 올라가면 해열제를 먹이고 젖은 수건으로 온몸을 닦아줬죠.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자니 머리가 멍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침 남편이 기침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괜찮아? 몸살인가 보다. 결국 남편도 독감에 걸렸습니다.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해서였습니다. 이제는 아픈 사람이 둘이 된 겁니다. 한쪽 방에서는 서우가 칭얼대고 다른 방에서는 남편이 알아 누웠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약 챙기고 죽 끓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러다 밤이 되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힘들더군요. 한 번은 부엌 싱크대 앞에 서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너무 피곤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고생했어. 그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서우도 남편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퇴근한 현수가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현수야, 응, 엄마도 이제 조금은 내 인생 살고 싶다. 말을 하고 나니 심장이 뛰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말이었거든요. 현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괜히 후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말을 했나, 부담을 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잠시 후 현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선은 식탁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나 혼자 못 버텨요.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목소리가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변명도 아니고 핑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솔직한 고백 같았어요. 그날 밤 모두 잠든 뒤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 꺼진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조용하지 않았어요. 답답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또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결국 부모라는 건 그런 존재인가 봅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화를 내다가도 마음이 약해지고 포기하려다가도 다시 붙잡게 되니까요. 자식이 힘들면 부모는 또 다시 시작합니다. 끝이 없는 시작이죠.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처럼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쌀을 씻고 밥솥에 앉혔어요. 잠시 후 밥 짓는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이 올라오는 밥솥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힘들어도 서운해도 그래도 내 아들입니다. 내가 손주를 봐주지 않으면 내 아들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내 인생은 또 한 번 멈춘 것 같지만 그래도 오늘도 밥을 합니다. 내 아들을 위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